안녕하세요. 삶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을 하시나요? 만족함을 알면 즐거울 것이고 탐욕에 힘쓰면 근심이 있게 된다는 경행록에서 나온 말처럼 만족 또한 상대적이라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충분히 나름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종종 만족은 나를 현재 안주하게 하고 발전을 못하게 막는 방해물이 된다고들 해요. 어쩌면 인생은 내 주어진 운명에 맞는 만족과 욕심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현실의 만족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일하게 산 건 아니고요. 성격인지 아니면 정말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건지 그냥 작은 것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몇 달 동안 취업이 안 돼서 바로 중소기업 산하에 있는 생산직 공장에 뛰어들어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제 동기들은 꿈이나 저보다 높은 목표를 갖고 계속해서 취업 시장에 헤엄칠 때 저는 저를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평생 화물차 뒤에서 쪽잠 자고 식사하시고 또 졸음운전하지 않기 위해 겨울에 차 안에서 히터도 안 틀어놓고 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가족을 위해 평생 남의 식당에서 음식하시고 설거지 하시느라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셨는데 한창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일단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나보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빛나는 사람들과 내 인생을 비교하기엔 인생이 참 짧아서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제 인생도 나름의 반짝이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반짝이는 일들 중 하나는 단연코 남편과의 만남도 있었죠.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남편은 자동차 공업사의 직원이었어요. 남편과의 연애가 웃음이 안 멈출 정도로 즐거웠던 점들 중 하나는 이 사람 순진해도 너무 순진하고 제가 하는 말이면 다 믿는다는 거였어요.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괜히 골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요. 제게 남편은 순진하게도 제가 하는 말을 다 믿는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남편과 연애할 때 있었던 일화인데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여러 동물들의 특성을 합성한 걸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희귀한 동물이라는 그런 사진들이 유행처럼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그게 합성을 너무 잘해서 보면 정말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믿을까 싶어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영준 씨 이것 봐. 진짜 신기하지? 이게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이래. 라면서 그 동물이 진짜 있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 눈이 심각해지면서 이러는 겁니다. 와, 진짜 세상이 넓긴 하다. 이렇게 생긴 것도 다 살고. 근데 며칠 뒤 남편이 진짜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보면서 제가 보여준 사진을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보여줬다가 그걸 믿냐고 망신을 당했다더군요. 장난이라도 속인 게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상황이 웃겨서 사과를 하면서 근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고 영준 씨 정말 순진하다고 사기꾼 조심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남편은 살짝 삐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연이 네가 하는 말을 어떻게 안 믿냐? 그때 새삼 그 말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라서 무조건적으로 믿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에 괜히 애틋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도 술을 참 좋아했어요. 잘 마시기도 하고요. 매일 마시는 건 아니지만 뭔가 특별하고 즐거운 자리가 있으면 술이 있어야 그 기쁨이 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늘 지키는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기분 좋게 정신이 알딸딸하게 취해오면 바로 술잔을 뒤집어서 탁 내려놓고
아, 여기서 멈춰야겠다. 딱 여기까지가 좋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끊임없이 마시잖아요. 본인이 느끼기에 이 이상 마시면 잠에 들거나 필름이 끊길 것 같다는 걸 알고 멈추더라고요. 남편의 자제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옛날에 처음 술 마실 때 부모님께 배웠는데 그때 배운 게 습관이 됐답니다. 남편의 부모님께서도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술은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 되어야지 고통이 돼선 안 된다고 남편이 성인이 되자마자 음주 교육을 아주 진지하게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2년의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처음으로 시댁에 초대돼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교육의 원천을 마주할 수 있었죠. 시댁에 가기 전에 며칠을 고민해서 첫 인사용 선물을 사갔었거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술을 좋아하시니 백화점 지하 매장에서 전통주를 사서 준비했고 좀 비쌌지만 소고기 세트를 사서 갔어요. 근데 역시 술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신 두 분은 비싼 소고기보다 전통주에 눈길을 보내시더군요. 그리고 한순간에 결혼 전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연말 회식 자리보다 더 시끌벅적한 술자리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잘 못 마시기도 하고 맛을 싫어해서 한 잔만 마시고 얼굴이 바로 빨개졌거든요. 그걸 본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안 들어가면 마시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시며 집에 있는 포도주스를 가져다 주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우리 며느리 목까지 내가 다 마시면 된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죠. 그러다 시아버지께서 정말 남편처럼 들고 있던 술잔을 뒤집어서 식탁에 탁 두시더니 아유 알딸딸하네. 오늘은 여기서 끝이다 끝. 나도 이제 늙었어. 라고 하시는 거 있죠. 시아버지께서 잔을 내려두셨으니 이제 자리가 파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딱 잡아들고 벌떡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술은 그만하고 노래로 흥을 돋구자며 갑자기 한 곡 진하게 뽑기 시작하셨습니다. 혜연아, 잘 들어라. 이게 이 시애비 18번이다, 18번.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시아버지의 18번은 윤수일의 아파트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거기서 혼자 맨정신이라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한두 번 불러보신 게 아니라서 그런지 구성지게 노래를 하시는 시아버지와 또 이게 처음이 아닌 듯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의 노래에 맞춰 호응을 하는 남편과 박수를 치는 시어머니를 보니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평범한 사람의 인생이 매일이 특별할 수 없는데 이런 소소한 즐거움으로 활력을 만들어야 무료하지 않겠죠. 시아버지께서는 완곡을 하시고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이 노래가 왜 나한테 특별하냐면 혜연이도 아버지가 운전을 업으로 삼으셔서 잘 알겠지만 우리는 도로에서 잠이 가장 큰 적이야 적. 졸음운전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좀 피곤하다 싶으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불렀는데 그때 이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 근데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한강 주변으로 삐까뻔쩍한 아파트 많이 보이잖아. 수많은 아파트 중에 우리 가족이 살 아파트가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워서 더 목청껏 불렀지. 그리고 언젠가는 꼭 나도 저기서 내 가족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부르기도 했고. 왜 가사에 있잖니?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다시 또 찾아왔지만 나는 임을 찾아서 간 게 아니라 그 아파트가 탐이 나서 간 거긴 하지. 뭐 여지 그렇게 일해도 이렇게 좁은 집에 살고 있으니 인생이 참 뜻대로 안 되지. 그래도 뭐 어떠냐. 좁지만 지붕 아래서 나도 내 가족도 안 굶고 누구 하나 안 아프고 밥벌이 하면서 사는데 이제 와서 뭘 더 바라겠니. 왜 맨몸으로 태어나서 옷 하나 건진 거면 잘 살다 가는 거라고 그러잖니.
그러니까 혜연이도 영준이랑 결혼해서 누가 뭐라 한들 그저 니들 둘이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께서도 그렇지, 맞지 하면서 동의를 하시더군요. 사회적인 조건이나 평균은 생각하지 말고 나름의 의미 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시아버지의 말씀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람마다 본인이 사는 원동력을 얻고 인생에서 반짝거리는 순간을 찾는 매개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시아버지께는 그 매개체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가족인 것 같았어요. 가족에게 베푸는 건 그 무엇이 됐든 아까워하지 않으셨죠. 제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았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첫째 때는 기저귀 값하라고 50만 원 주시고 또 둘째 낳았을 때는 이제 2배로 돈이 들 테니 갖고 있으라고 100만 원을 주셨어요. 이런 점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여서 시댁 가족들 모두 사이가 참 좋긴 했는데 딱 두 사람,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합쳐지지 않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제가 결혼 전 시누이는 대기업 계열에 있는 식품 공장에 다녔는데 같은 직종에서 근무를 한다는 생각에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시누이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라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때 노래를 부르시기 전에 장남이 결혼했으니 이제 아래 동생들도 가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0살까지 소위 모태솔로로 연애 한번 못했던 시동생 걱정을 하셨는데 그 말에 대한 시어머니의 말씀이 좀 의아했어요. 영준이 보내니까 이제 또 영섭이가 걱정이네. 여즉 여자 한번 못 만나본 놈이 언제 장가 가려고 그리 민기적거리고 있나. 아이고 걔보다 민석 그거 걱정이나 해요. 남자야 40 넘어서도 어련히 가니까 민석 그건 욕심만 많아가지고 뭘 그렇게 재고 따지는지. 곧 30인 애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혼자 늙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아휴 답답해 원. 그때 시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없는 시누이 험담을 하시는 걸 보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 시누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지금 결혼 걱정을 하시기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아까까지만 해도 공장에서 오래 일한 제가 대단하고 장하다고 하셨던 분이 대기업 식품 공장에 다니는 시누이를 답답해하는 걸 보고 혹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지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제가 예민했던 게 아니었네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여행지에서 산 초콜릿하고 면세점에서 산 술이랑 화장품을 드리기 위해 시댁에 갔었어요. 제가 시누이 주려고 산 립스틱도 있어서 남편이 시누이에게 그날 본가에 들르라고 말했죠. 그리고 간 김에 같이 가족들 다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너무 당연하게 시누이에게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저나 남편은 방금 공항에서 와서 힘들고 본인도 피곤하다면서요. 근데 저희는 놀다가 와서 피곤한 거고 그날 시누이는 일하고 바로 시댁으로 온 거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더 힘들고 지친 상태일까요? 놀라운 건 그 말을 들은 시누이가 잠깐 기분이 나쁜 것처럼 아무 말 안 하다가 이내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좀 불편하고 시어머니가 당연하게 시누이에게 명령하는 듯 말하는 게 신경이 쓰여서 남편 옆구리를 찔러서 아가씨 일하다 왔으니까 당신이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불편할 정도로 제게 시누이에 대한 험담을 하셨는데 시어머니의 말로는 본인이 시누이에게 엄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시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질이 좀 안 좋은 애들과 어울렸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도 안 가고 갑자기 공장 들어가더니 혼자 저러고 산다고 차라리 외모나 가꿔서 빨리 시집이나 갔으면 속이 후련하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말이 꽤나 충격적이기도 했고 또 의아했던 건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누이가 고등학교 때
소위 노는 애들 무리와 어울린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고 나중에는 평범한 다른 친구들과 놀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노는 애들과 어울리며 했던 거라곤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학교 몇 번 빼먹은 정도? 내가 보기엔 그거 별것도 아니야. 요새 애들처럼 폭력 사태 휘말리거나 뭘 훔치고 가출하고 그런 거 일절 없었고 그냥 엄마가 민서한테는 그전부터 되게 별나게 구셨어. 중학생이었던 애한테 7살 차이 나는 오빠 밥 차려주라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 엄마가 그렇게 민서를 잡으니까 나나 영섭이도 괜히 민서한테 미안하고. 근데 마음이 아픈 게 민서는 엄마가 본인한테 그러는 게 정말 본인 잘못이라고. 고등학교 때 질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려 다녔을 때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신우이 때문에 본인이 더 힘들다는 시어머니보다 남편의 말에 더 믿음이 가는 게 제가 만나고 겪은 신우이는 정말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종종 신우이와 만나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한잔할 때 대화를 해보면 과거 자신이 안 좋은 무리와 어울리면서 부모님께 걱정 끼쳤다는 걸 알고 있고 반성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고요. 시어머니는 공장 다닌다고 신우이를 무시했지만 신우이에게 공장은 꿈을 이루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었어요. 신우이는 나중에 개인 카페를 열고 싶어 했는데 창업 비용을 모으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신우이에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거 욕심이야, 욕심. 자영업을 우습게 보는 거지. 예. 너 괜히 팔자에 안 맞는 장사한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결혼이나 해. 글쎄, 딸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는 게 욕심이랍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욕심이 아니라 그저 본인의 나은 삶을 위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꼬아 생각한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왜 굳이 그걸 꼬아 생각하나 싶고 폄하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더 기가 막힌 건 저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이 신우이 편을 들라치면 더 신우이를 괴롭힌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하면 시아버지께서 민서가 가게 차린다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가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모은다는데 당신이 왜 그래? 라고 신우이를 옹호하시잖아요. 그럼 시어머니는 입술이 삐죽하고 나와서 신우이가 집에 갈 때쯤 너 그냥 가니? 얼마나 큰 가게를 차리려고 하길래 엄마한테 용돈도 안 찔러주고 가? 라고 한마디를 더 얹으셨어요. 그러니 점점 지친 신우이가 시댁의 발을 끊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신우이의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꿈을 욕심이라고 하던 시어머니께서 저와 다른 가족에게 진짜 욕심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마 제가 결혼하고 6년 정도 지났을 때일 거예요. 그 당시 시어머니께선 왕래가 끊겼던 고향 친구분들과 다시 연락을 하시게 됐고 그중 서울이나 경기권에 사시는 친구분들과 모임을 만드셨거든요. 가족들 모두 평소 모임 같은 걸 아예 안 나가시던 시어머니에게 만날 무리가 생긴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의 시작이 현재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좀 소름이 끼치기도 하네요. 모임을 나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께서 불현듯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커피를 마시다 말고 그러시더라고요. 혜연아, 너 들고 다니는 가방이 얼마나 되니? 네? 가방이요? 전 평소에 그냥 청가방 들고 다니는데요. 왜 제가 잘 들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이름 자수 놔주신 거요. 근데 왜요? 아니, 너는 그래도 나보다 젊으니까 좀 좋은 가방이 있으면 다음 모임에 나 좀 빌려달라고. 시어머니께서는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이 죄다 명품 브랜드 로고 크게 박힌 가방을 들고 오는데 나 혼자 장바구니 같은 가방 가지고 가니 모양 빠지고 창피하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자신감이 오르고 낮아질 때가 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저는 가지고 있는 가방이 아무리 비싸도
경조사용으로 산 30만 원대 가방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보여드렸더니 마땅치 않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어요. 근데 이 말을 시누이에게도 하셨나 봐요. 나중에 시누이가 말하기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넌 네 엄마가 매일 이런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는 걸 보고도 어떻게 단 한 번도 가방 사주겠다는 말을 안 하니? 라는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언니, 그래서 제가 왜 오빠들한테 사달라고 안 하고 나한테 그러냐니까 남자들이 뭘 아냐고 이런 건 딸이 알아서 사주는 거 아니냐요. 참나, 이럴 때만 딸이야 이럴 때만. 근데 어쩐지 이 말 듣고 언니한테도 말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가씨, 그럼 우리 어머님 가방 하나 사드릴까요? 나랑 아가씨랑 남편이랑 돈 모으면 그래도 어머님 눈에 차는 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시동생까지 합세해서 시어머니께 180만 원짜리 가방을 사드렸어요. 나름 알만한 사람은 아는 브랜드였고 무난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고르고 골랐죠. 근데 시어머니께서 선물을 받으시고 박스를 열자마자 지었던 표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잘 익은 군밤인 줄 알고 깠는데 까고 보니 벌레가 좀 먹어서 새까맣게 파인 속을 본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휴, 차라리 돈으로 주지. 내 의견도 안 묻고 이런 걸 사니? 이런 거 어디서 매라고? 아니, 엄마가 모임 나가실 때 들고 갈 가방 없다고 하셔서 다 같이 산 건데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말한 건 이런 게 아니야. 예, 모임에 나오는 걔네는 지갑 하나가 일단 100, 200 하더라. 가방은 400이고. 근데 내가 그 틈에서 어디 거인 줄도 모르는 가방 들고 있으면 참으로 태가 나겠다, 태가 나겠어. 일단 사줘서 받긴 받는다만 앞으로 이런 건 먼저 나한테 허락받고 사. 괜히 헛돈 주고 안 쓸 물건 사지 말고. 근데 민서 너는 엄마가 가방 얘기 한 번 했다고 오빠들한테 쪼로록 가서 같이 돈 내서 나눠서 사자고 하니? 참나, 너 그 대단한 카페 차린다고 모은 돈에서 조그만 데도 충분히 샀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 왜 사줘도 난리예요. 막말로 엄마는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옷 한 번 사준 적 있어요? 근데 왜 엄마는 나한테 몇백짜리 가방을 당연하게 달라고 해요? 그 모임에서 잘 사는 집 아줌마들 틈에서 조금이라도 기 세워주려고 고작 가방 하나 할부를 하든 따로 적금을 들든 해서 사서 내놓으라는 거냐고요? 엄마 명품 가방 같은 건 말 그대로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근데 우리가 지금 예정에도 없던 사치 부릴 정도라고 생각해요? 끝내 시누이가 폭발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산 건데 가격이 브랜드가 수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는 시어머니에게 질린 거죠. 그리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요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모임 같이 하는 친구분들끼리 찍은 사진이었어요. 얘는 경숙인데 지금은 이렇게 날씬해 보여도 이게 살이 쫙 빠진 거거든. 원래는 나보다도 더 등치가 있었어. 근데 딸이 한 달에 50씩 하는 체중관리샵 5개월 끊어져서 다녔더니 이렇게 됐다더라. 그리고 얘는 영임인데 여기 보이지? 얘 손목에 있는 시계가 300이라더라. 얘 환갑 됐을 때 아들이 사줬단다. 그리고 얘는 작년 결혼기념일에 자식들이 크루즈 여행 보내줬다는데 이리도 노골적이라니. 이건 완전 본인 친구들 자식들을 본받아서 본인에게도 좀 이러라는 거잖아요. 의도가 빤히 보이는 시어머니 행동이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서 저도 태연하게 말했어요. 와, 크루즈요? 좋으셨겠다. 그러고 보니 제 친구 동생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시부모님이 글쎄 성수동에 아파트도 해주시고 신혼여행 비용도 지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노골적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맞받아 친 것 같나요? 근데 정말이었어요. 오히려 저도 할 말 많았습니다. 저 남편하고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께 결혼식 비용만 지원받고 혼수나 집이나 다 저와 남편이 모은 돈에 대출받아서 했었어요.
시댁 사정을 알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아기 낳았다고 몇백짜리 유모차 선물로 주시고 결혼했을 때 집 해주시고 가게도 내주시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럽기는 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제 처지와 비교도 했고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친구들의 기준을 제게 대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걔네는 걔네고 저는 저인데 부러운 걸 넘어서서 무리해서 나도 저 수준이 되려고 하면 제 가랑이 찢어지고 괜히 마음만 우울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저는 저대로의 행복이 있다고 해야 삶이 사라지지 비교하면 정말 끝도 없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나 시누이나 남편이 본인의 허영을 채워주지 않아서 서운해하셨지만 저는 저희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행여 그래도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원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따로 돈을 모으든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둘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고 다시 공장에 복직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첫째, 둘째 육아휴직 때 남편 혼자 외벌이로 살아야 했고 그 월급에서 적금에 다달이 나가는 대출이자 빼면 내 식구 살림에 정말 한 줌 되는 생활비만 남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죠. 돈이 넘친다면 왜 안 해드렸겠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에 모임에 들고 나갈 가방이 없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죄송하고 가슴이 아팠는데요.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샤넬이든 에르메스든 사드렸을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런 저희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요. 저는 바로 그게 서운한 거였어요. 저희도 안 한 건 아닌데요. 가방 사건 이후에 함부로 물건을 사서 드리면 또 한 소리 들을까 봐 무서워서 종종 사정되는 대로 용돈을 보내드리곤 했어요. 모임 나가는 날이면 가서 재밌게 노시라고 10만 원씩 보내고 생신이나 명절 되면 2, 3식씩 챙겨드렸습니다. 근데도 시어머니는 꼭 돈을 받고 전화하셨었어요. 이걸로 모자르다고 10만 원 더 보내라. 오늘 내가 계산하고 싶은데 20만 원 더 보내라. 이렇게요. 그런 연락을 받을 때면 느꼈습니다. 아, 이건 불가능하구나. 내 능력으로는 시어머니의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허영의 구덩이를 메꿀 수 없다고 말이죠. 끝내 그 구덩이는 자동차가 들어갈 만큼 커졌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뭔 일인가 했습니다. 가방 사건 후로 뭔가 멀어진 느낌이었는데 혹시 시어머니께서 혼자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만회하시려는 게 아닌가 했어요. 그렇게 조금의 기대를 하며 퇴근길 편하게 시어머니께서 직접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불현듯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예, 무슨 소리 안 나니? 무슨 소리요? 계속 우웅 하는 소리 들리잖아. 아유, 미치겠어 정말. 이거 차에서 나는 소리야. 몇 달 전부터 이러는데 아주 신경 쓰여서. 저번에 친구들 태웠다가 망신 제대로 당했지 뭐냐. 영임이가 요새 중고차 좋은 거 많다고. 지도 얼마 전에 사이가 차 바꿔줬다고 하는데. 어머님, 이것 때문에 저 데리러 오신 거죠? 차에서 나는 소리 들려주시면 제가 차 바꿔줄까 싶어서요. 아니, 너도 소리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알아야 하잖니. 너희 결혼하고 꾸준히 돈 모았을 거 아니냐. 1,500이면 깔끔한 차 구할 수 있다는데 어떠니? 같이 가볼랴?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께 종종 드리던 용돈이나 드리지 말고 따로 모을 걸 그랬어요. 거기에 어머님이 절대 안 들고 다닌다는 가방값까지 하면 그래도 1,000만 원은 나왔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나중에는 어땠냐면 꾸준히 저희를 원망하는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착각마저 들었었네요. 찰나였지만 정말 내가 남는 시간에 부업을 해서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걸 들어줘야겠다 싶었죠. 약간 반복되는 일들에 세뇌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변화 때문에 다소 서먹해진 저희 집안에
환기가 될 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시동생이 결혼 소식을 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처음에 남편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걱정하는 가족들 안심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그 당시 시동생은 30 후반이었는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여자와는 연애 감정으로 몇 초라도 엮인 적이 없는 세상 순박한 사람이었죠. 성격도 굉장히 성실하고 깍듯했고 중견기업에 오래 다녀서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았고요. 시동생은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저처럼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술값이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종종 연애를 안 하니 통장에 돈이 그냥 쌓인다고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어요. 주변에 누가 봐도 시동생보다 조건이 별로인 남자가 괜찮은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걸 봤는데 아마도 시동생이 30 후반까지 혼자가 아닌 적이 없었던 건 시아버지께서는 혹시 외모 때문은 아닌가 걱정하셨어요. 시동생은 키가 좀 작았거든요. 키가 160 후반인 시어머니가 아니라 170 초반인 시아버지를 닮은 건지 키가 반올림해서 170 초반이었고 또 얼굴도 그리 잘생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꼭 잘생긴 남자만 연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간절해서 여기저기 들이댔으면 그래도 연애 경험 정도는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적극적인 성격도 아니었죠. 근데 그런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시동생이 진지한 상대가 생겼다고 했을 때부터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 빨리 그 상대를 만나보고 싶어서 얼른 집에 데려오라고 했죠. 근데 시동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돼요. 만난 지 이제 1년 돼가는데 혹시나 주영이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해? 야, 어차피 결혼 얘기 나왔다며. 근데 뭐가 문제야? 아, 그래도 안 돼. 내가 왜 주영이 만나는 것도 이렇게 늦게 말했겠어. 조금이라도 실수할까봐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는데 조급하게 굴다가 경치면 어떡해. 걱정 마. 준비되면 소개시켜 줄 테니까. 시동생은 일생일대에 찾아온 첫사랑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이미 나왔지만 상대에게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가족들에게도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소개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궁금해서 발을 동동 굴렸지만 딱 봐도 시동생이 상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보여서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드디어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왔어요. 그간 시댁에 오지 않던 시누이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시동생의 결혼 상대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예비 동서는 동글동글 귀여운 인상이었는데 웃을 때 패이는 보조개가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간호사라는 탄탄한 직업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시동생보다 7살이나 연하였다는 거예요. 영섭이 이놈 도둑놈이네. 7살 연하? 나랑 민서가 7살 차인데 재수씨 혹시 뭐 속거나 한 거 아니에요? 얘가 건물이 있다던가 뭐 이런 사기 쳤어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영섭 씨가 동안이잖아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나이 차이 난다고 생각 안 하던데요? 아무렴 그치. 영섭이가 둥글둥글해서 동안이긴 해. 우리 영섭이가 키가 조금 작긴 해도 인상이 얼마나 호감형이야. 남자는 다 필요 없고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푸근한 인상이면 돼. 아이고 참 둘이 잘 만났다. 잘 어울려. 이제 보니까 우리 영섭이가 우리 주영이 만나려고 지금껏 기다렸네. 예비 동서의 방문에 가장 기뻐한 건 단연코 시아버지셨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시동생이 본인을 닮아 키가 작아서 여자를 못 만나는 거 아닐까 걱정을 하시고 때때로 자책도 하셨거든요. 근데 성격도 조건도 모두 좋은 예비 동서가 등장하니 그간 부모로서 마음 졸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기분이실 겁니다. 그날도 기쁜 만큼 술을 한잔 하셨는데 나중에는 흥이 나셨는지 즉흥적으로 아이고 좋다 좋아 라고 리듬을 타시면서 어깨까지 들썩거리셨어요.
그걸 보는 저도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애틋해 보였거든요. 그날은 시어머니께서도 그 전에 이미 시동생에게 엄마, 주영이 앞에서 괜히 민서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라는 주의를 들으셔서 조용하셨고요. 시동생의 결혼은 가족들에게 기쁨인가 동시에 어떻게든 성사시키고 싶은 대사였습니다. 모두의 염원 속에서 시동생은 결혼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갔어요. 그리고 예비동서와 예식장을 알아보고 다닐 때쯤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대사였죠. 혹시 원하시는 게 따로 있으신가 싶어서 남편과 제가 그날 드시고 싶은 거나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신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냥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밥이나 먹자. 어차피 한 식구 될 거니까 우리 둘째 며느리도 부르고 라고 하셨어요. 올해 생일은 그저 영섭이 결혼 소식 자체가 생일 선물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저는 이 말을 정말 믿었습니다. 반쯤 포기했던 시동생의 결혼 소식으로 그동안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 가족으로 인한 특별한 행복의 가치를 다시 깨달으신 건 아닌가 했어요. 정말 그랬으면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 당일에 저와 남편은 가족들끼리 구워 먹을 소고기를 준비했고 아무래도 현금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따로 20만 원이 든 용돈 봉투도 준비했죠. 그리고 와주는 자체가 선물이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예비 동서와 시동생은 생일 케이크 그리고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누이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현금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30만 원을 넣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 말씀대로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소고기 굽고 시어머니께서 아침부터 차돌 넣고 푹 끓인 청국장이랑 잡채, 시아버지께서 따로 주문해서 도착한 꼬바로우까지 상다리가 부서져라 차려놓고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했어요. 물론 잔치에 술을 절대 빼놓지 않는 집안답게 술도 종류별로 준비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시어머니께서 평소보다 술잔을 빠르게 비우긴 하셨네요. 근데 생신이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서 술이 잘 들어가시나 보다 했는데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시동생은 남편의 신호에 맞춰서 거실 불을 어둑하게 만들었고 남편이 몰래 방에 들어가서 예비동서가 준비한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서 나왔어요. 남편이 케이크를 들고 나오면서 다 같이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죠. 술 기운이 오르기 시작했는지 얼굴이 발그레한 시어머니께서도 미소를 짓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촛불을 불어 끄셨고 저희는 준비한 케이크를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먼저 예비동서가 꽃다발을 시어머니께 드렸고 그 뒤에 제가 어머님 올해도 건강하세요 라고 하며 용돈 봉투를 건네드렸어요. 솔직히 제 앞에서 바로 봉투 안의 금액을 확인하실지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고 일단 좀 얇네 라고 하시곤 바로 봉투를 열어서 들어있는 5만 원권 넉 장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일단 크게 코웃음을 치셨어요. 흥 하고 콧김을 뿜더니 돈을 봉투 안에 다시 넣지도 않고 바닥. 그러니까 본인 발바닥 옆에 탁 하고 두시더니 그러시더군요. 누구는 생일에 몇백짜리 비행기 티켓 받는데 나는 이제 70 앞두고 아들네한테 생일에 고작 20 받네. 아휴, 인생 참 불공평하네. 안 그러니? 살짝 술에 취해 발음이 어눌해진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옆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고기의 기름 끓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정말 시간이 멈췄다고 믿었을 거예요. 저희도 얼어붙었지만 아무래도 처음 가족 행사에 참여하게 된 동서가 놀라서 눈이 커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최대한 유하게 내년에 더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엄마. 그 대신 이 소고기 저희가 사왔어요. 맛있죠? 라고 말하며 그 분위기를 최대한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아예 없으셨나 봐요. 아까 경숙이가 전화 왔는데
걔는 지난 생일에 며느리가 200만 원 맞춰서 줬다더라. 아니 시애미 중고차 하나도 못 사주면서 그러면 생일만이라도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꼴랑 5만 원짜리 넉 장 넣은 거 주면서 건강하세요 하면 내가 참으로 건강하겠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 앞에서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줘서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냐? 술이 왼수인가요? 아니면 그걸 마신 사람이 왼수인가요? 시어머니는 제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따졌습니다. 아까 받았던 전화가 저거였나 보더라고요. 친구는 생일에 해외여행 가는데 본인은 고작 집에서 20만 원 받았다고 열을 내시는 거죠.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가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여건에 맞춰서 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뭐하러 남이랑 우리를 비교해요? 각자 사정이 다 다른데. 거짓말 하지 말어. 내가 너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줘서 그대로 갚아주는 거잖아. 내 자식들한테 그런 호사 대접 못 받을 거라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나보다도 더 못 살던 여편네들이 돈 많은 사위, 돈 많은 며느리 얻어서 떵떵거리는 거 보면 속에서 천불이나 죽겠어. 아유, 짜증나. 아유. 가슴팍을 퍽퍽 쳐가며 말씀하시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팔을 휘두르더니 본인 앞에 있던 청국장이 든 국그릇을 탁 하고 쳐서 순식간에 식탁 위는 꾸덕한 청국장으로 덮였습니다. 쏟아지면서 튄 국물이 여기저기 튀고 식탁을 넘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국물에 난장판이 됐죠. 이를 보고 참지 못한 시아버지께서 고함을 지르며 시어머니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미쳤어? 기어코 당신이 미친 거야? 그렇게 할 짓이 없어? 할 짓 없으면 우리보다 못 살고 불행한 사람들하고는 왜 비교 안 하는데? 자식 잃고 본인 생일 챙길 기력도 없는 부모나 애초에 부모조차 없어서 본인 생일도 모르는 어린애하고는 왜 비교 안 해? 그것도 병이야, 병. 당신 본인을 지옥으로 넣는 병이라고. 그 병 누가 키웠는데? 다 당신하고 애들이 키운 거야. 야, 혜연이, 너 나가서 더 뽑아와. 나가면 정류장 쪽으로 가다가 있는 편의점에 현금 인출기 있으니까 거기서 여기에 공 하나 더 붙여서 와. 네? 그럼 저더러 180만 원을 더 뽑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그럴 여윳돈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통장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뽑아오라는 거 아니냐. 너도 일하고 쟤도 일하는데 180이 없는 게 말이 돼?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며느리 노릇 만회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빨리 뽑아오라고. 너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제대로 지킨 적 있니? 차도 못 사준다고 하고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반지는커녕 옷이랑 가방도 가져온 거 하나 없는 주제에 당신 그만 못해? 혜연이한테 뭐 맡겨놨어? 차라리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해, 일을. 당신도 뭐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뭘 그렇게 바래, 뭘. 내 말이 그 말이잖아. 내가 해준 거 없다고 주영이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나 망신 주는 거잖아, 저게. 도대체 왜 그래요? 우리 사정 누구보다 잘 알면서 왜 계속 돈돈거리고 이상한 오해까지 해서 사람 힘들게 해요, 왜? 이젠 팔다리까지 휘두르며 마치 때를 쓰는 어린애처럼 우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 결혼할 때 받은 게 없다고 본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계셨어요. 또 증폭제로 술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때 시어머니 옆에 얼음처럼 굳어있던 예비동서는 슬며시 손을 들어 시어머니 어깨에 올려놓고 어머님, 일단 진정 좀 하세요. 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그 손이 마치 더러운 걸레짝인 것 마냥 탁 하고 치며 털어버렸는데 그때 시어머니 손에 묻어있던 청국장이 튀어 예비동서 얼굴까지 튀었죠.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이제 시애미 될 사람 생일에 꽃이 뭐니, 꽃. 뭐 나 꽃이나 뜯어먹으라고 그 소리야? 엄마, 왜 이제 주영이한테 그래요? 주영이는 엄마 혈압 걱정해서 진정하라는 건데. 야, 어차피 식 올리기 전까지 남이야. 아직 정식으로 우리 가족 된 것도 아닌데
괜히 집안 싸움에 끼지 말라고 해. 저기요, 아줌마. 뭐? 아줌마? 주영아. 갑자기 예비동서를 가족 취급도 안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동서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본인 얼굴에 튀긴 청국장 흔적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시어머니께 아줌마라고 하면서 입을 열었어요. 그쪽 하는 꼴 보고 이 집 식구 되려고 하는 게 제정신이야? 나 이제 당신 식구 될 생각도 없어. 근데 작작 좀 하세요. 왜 굳이 바득바득 남들하고 비교해서 가족들을 괴롭게 해? 아줌마보다 돈 많은 인간들 따라 여행 다니고 그 사람들이 사는 가방 사고 옷 사서 걸치면 그 사람들 수준으로 올라갈 줄 알아? 착각 좀 작작해요. 돈이 많아도 심적인 여유 없으면 불행한 거고 돈 없어도 내 마음 하나 편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니, 다시 한다 한들 오늘 여기서 본 광경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파혼하겠습니다. 주영아, 잠깐만. 갑자기 무슨 파혼이야. 미안해, 영섭 씨. 근데 나 저 꼴 보고 영섭 씨랑 결혼 못해. 지금 형님 모습이 내 모습이 될지 누가 알아?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 불평 불만만 많고 가족들이 뭘 해줘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랑 가족 되고 싶지 않아. 벌떡 일어난 예비동서는 그대로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시동생은 그런 예비동서의 이름을 정신없이 부르며 따라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엄마, 내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해? 나 주영이가 나랑 헤어진다고 하면 엄마 절대 다신 안 봐요. 라고 하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예비동서를 따라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굳은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께서 술잔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셨어요. 속이 시원하냐? 속이? 욕심내다가 아들 결혼 파토 내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당신 민서한테 욕심만 달 자격 없어. 진짜 주제도 모르는 욕심으로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게 당신이야. 영섭이 말대로 이 결혼 무효되면 정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아들어? 시아버지께서 꼴도 보기 싫다는 듯 혀를 끌끌 차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시누이도 엉망이 된 식탁 위에 본인이 가져온 봉투를 던지듯 두고 아무 말도 없이 나갔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저와 남편이 커다랗고 엉망이 된 식탁 앞에 눈에 초점도 없이 처량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두고 집으로 갔죠. 뱁새인 친구들 쫓아가려다 가랑이가 아닌 가족들을 뿔뿔이 찢어놓게 된 거죠. 그 후 정말 안타깝지만 시동생은 정말 파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동생이 사과를 하고 아예 원인인 시어머니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희망을 가졌는데 이미 이 사실을 알았던 예비동생 부모님께서 집으로 찾아간 시동생을 내쫓았다고 해요. 예비동서는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시동생의 인성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그런 시어머니 있는 집구석에 내 딸 못 보내고 연 끊는다는 얘기 믿고 내 딸 인생을 도박 걸 수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꿈처럼 찾아왔던 시동생의 첫사랑은 끝났습니다. 시동생의 파혼 소식에 시아버지께서는 크게 분노하셨고 또 좌절하셨어요.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셔서 쫓겨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네요. 근데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실망하고 화가 난 게 안 풀려서 가까운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 예약해드리고 집에 들이진 않았어요. 며칠 뒤 다시 시아버지께서 받아주시긴 했지만 그저 집에 다시 들인 것뿐이지 마음은 열지 않으셨죠. 시어머니는 그 후로부터 집에서 숨도 눈치 보면서 쉬는 신세가 됐고요. 나중에 다시 저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고 사과도 하시고 애걸도 하셨지만 이미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은 그 모습은 지워지지 않았네요. 시어머니는 각서까지 쓰겠다고 평생 너희나 네 시애비가 하지 말란 짓은 안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길거리에서까지 무릎을 꿇어서 남편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알지만 일단 속는 셈 치고 각서 목록을 적었는데, 첫째, 술을 끊을 것. 둘째, 가족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먼저 하지 말 것. 정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설명을 제대로 하고, 만일 도움을 받지 못해도 원망하거나 폭언하지 말 것. 셋째, 민서를 차별하지 않고 민서의 꿈을 지지해준다. 넷째, 이를 어겼을 경우 더 이상 가족이란 이름 하에 살 수 없게 관계를 정리한다. 사실 세 번째는 제가 넣은 항목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신우이에게 잘못하는 건 사실이니까 이김에 지키라는 거죠. 또 정말 탐욕에 가까운 욕심이 있는 게 누군데 그저 목적을 향해 열심히 사는 신우이에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그 각서에 지장을 찍으면서 절대 어기지 않겠다고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각서를 쓴 이후로 시어머니는 나가던 모임도 아예 끊어버리고 정말 집에만 계셨어요. 집에 있어도 어차피 시아버지의 냉랭한 기운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계속 시아버지와도 화해하려고 하시더군요. 저나 남편은 그 후 명절 같은 날만 시댁에 갔는데 아무리 각서까지 쓰고 반성한다 한들 파혼을 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시동생은 시어머니와 일적 연락도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자식과 연이 끊어진 게 시어머니가 그릇에 맞지 않은 욕심을 부린 대가가 아닐까요? 이 일을 계기로 깨달은 건 신우의 욕심은 발전을 위한 욕심이기에 그저 자기 혼자만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시어머니의 욕심은 탐욕에 가까운 욕심이라 그 주변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욕심이었어요.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고 탐욕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과오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완벽하게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하고 욕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든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바라지만 그게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탐욕으로 가지 않고 심신의 안정을 위한 만족과 발전을 위한 욕심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연 튜브를 듣다 보면 가족들 사이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도 서로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나 자신의 욕심만 내세우고 상대방 그 자체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부부 문제도 형제들 간의 다툼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도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남들에게 나를 만족시키라고 욕심을 부린다면 그 관계는 바로 뒤틀어져서 문제가 생기겠죠. 늘 생각하는 거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건 시간도 돈도 아니고 대화라는 걸 부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가장 화를 내게 되는 상대가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오래 함께 할수록 그만큼 다투게 되는 횟수도 늘어나니까요. 부디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1분씩이라도 그 소중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